이따가. 먼저 이제 주택법. 이 주택법도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비중들이 두 번째로 큰 법들이죠. 그럼 주택법은 이름대로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 그럼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한다 그래요. 건설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 아니죠. 집단적으로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공급 분야하는데 투기하니까 투기를 방지해서 실수요자가 공급받게끔 공급 파트는 다 투기 규제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택법에 적용된 작물 주택 얘는 뭐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 그래서 이 부속 토지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법에서는 주거용 건물하고 집 짓는 땅, 부속 토지 다 포함해갖고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주택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생활하고요.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살아요. 그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 벽이나 복도, 계단, 공용 부분, 또는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하는 각 세대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 이에 반해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공용 부분이 없어요. 다 전유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이렇게 구분하고요. 주택법의 단독주택은 3개요. 단독, 다중, 다가구, 딴따라. 그럼 뭐는 또 빠지냐? 공간. 공간은 제외. 그 다음에 주택법의 공동주택도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 그럼 또 뭐는 빠지냐?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차이점, 공간하고 기숙사는 빠진다. 이유는 공간이나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얘는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서 욕실, 부엌, 현관 따로 설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절대 소유하면 안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럼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게끔 임대. 그래서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갖춰놓고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 이거는 새로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데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할 때 이때 뭐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다 따로 설치해줘라. 그런 거 읽어오시면 되고 항상 논점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3분의 1까지만 져라. 이거 3분의 1까지. 이유는 이거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 들어가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생기니까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정하고요. 자, 얘는 27회 때 기출이었는데 요게 작년에 신설됐죠. 그래서 작년에 안 물어봤으니까 올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건 변경. 원래 세대 구분형이 아니었던 것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할 때, 자 이때 기존, 자 기존 세대 포함해갖고 두 세대 이하입니다. 그럼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두 세대니까 한 세대만 더 늘린다, 그죠? 한 세대만.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 동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아까 새로 건설할 때는 다 3분의 1이었는데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변경할 때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확 삑사리 나는 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전체 10분의 1, 동해 세대수 3분의 1을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 10, 3. 딱 물어보기 좋은 논점이 되죠. 2, 13. 그 다음에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는 고유 개념이죠. 건설한 주택을 누구한테 공급할지 공급 대상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하고요. 우리 국민주택 개념은 작년에도 정답. 이거 매년 나오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래서 이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공급하는 거냐? 무주택 세대. 그래서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자, 일반에서 민영주택은 무주택 세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그래서 왜 기존 교재 보면은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도 하는데 그거는 옛날 규정이고 공급 대상, 누구한테 공급하는지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오늘 국민주택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요건. 다음에다 하는 주택. 첫 번째 요건. 자, 여기 이제 1번.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애들 쌓아갖고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이 첫 번째 요건. 으로서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 얘만 갖고도 그냥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죠. 여기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 그거를 전용면적. 공용면적은 필요 없어요. 주택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주거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1호 단독이든 1세대 공동이든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 이 평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25.7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저 시골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의 읍면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줘요. 국민주택 규모 원칙은 85, 근데 예외 100. 그럼 원칙 85니까 이 두 개 요건을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또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또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항상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 뭐가 되는 거냐? 민용주택. 절대 민용주택은 민간이 건설한다 그런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뭐 국민이 건설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민용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거,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자동적으로 민용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형 생활주택. 또 주택들도 더럽게 많아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름대로 도시형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소가구를 위해서 싸게 소규모로 공급해서 전세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이는 전세나 해소를 위해서 많이 지어라 장려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또 주택법상의 감리도 적용 안 한다. 이런 각종의 특례를 주는 거죠.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의 건설,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원룸형 주택, 얘가 뭐 전형적인 거죠. 원룸형 주택은 일단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 원룸형 주택. 먼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얘는 커봤자 50제곱미터, 15평 이하. 그럼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는데 원룸형 주택은 85도 안 돼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세대별 독립주거 가능하게끔 욕실 9억을 설치하는데 욕실과 부엌이 아니고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그래서 원룸. 다만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 공간, 투룸으로 할 수 있다. 50, 30. 이게 뭐 맨날 물어보는 논점이죠. 그 다음에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면 안 돼요. 지옥고, 지하층, 옥탑방, 고시원.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일반적인 연립이나 다세대를 여러 동 지어갖고 단지로 모아놓은 거, 그거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얘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잘 안 지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럼 원래 연립이나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야.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무려 한 층을 더 쓰는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각종의 특례가 들어가니까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왜요? 좀 전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다 뭐가 아닌 거? 원룸형 주택이
아닌 거 요건 자체가 달라요. 원룸형 주택은 요건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건 자체가 달라갖고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 함께 지을 수 있는 거 원룸형 주택과 전용 면적 85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이게 한마디로 주인집 한 세대는 함께 지을 수가 있고요. 자, 용도 지역이 준주거나 상업 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몇 세대 관계없이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준주거나 상업 지역은 상업생활권 원룸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그 원룸형 주택하고 일반 주택 몇 세대 관계없이 그냥 함께 지을 수 있는 예외를 다 인정을 해주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의 개념이 주택들 쫙 봤고요. 그다음에 준주택. 이 준주택은 주택이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 이외의 건물,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택에 준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주택이다 그러면 안 되죠. 주택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그럼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예요? 고시원. 500 미만 이종근생. 500 이상 되면 숙박시설. 이종근생이든 숙박시설이든 관계없이 다중생활시설은 다 준주택. 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딱 4개입니다. 기, 다, 노, 오. 4개는 준주택으로 구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가, 부대 복리소를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다라고 하고요. 주택단지가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 즉 각각의 단지가 돼서 각각 관리해라.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거 건너다니기 어려운 거. 아파트 단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뚫렸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고속도로 뚫리면 건너다니기 어려워졌으니까 별개 단지로 보고요. 그래서 논점 항상 이거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얘는 20회에 4번이나 기출입니다. 3번 정답. 그래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래서 얘는 한 번 안 물어보다가 30회 때 얘가 정답.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요들 글자 딱 떨어지니까 근데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런 걸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단지가 돼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 시설로서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건축 설비, 경비실, 그리고 방범 설비. 얘가 작년에는 또 기출이죠. 방범 설비, CCTV 이런 거. 그 다음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 복지나 편리를 위한 시설, 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그리고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즉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이게 입주자 집회소 같은 거, 얘가 또 작년 기출. 이 두 개 싹 물어봤죠. 그래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우리 요약집 보면은 엄청 많아요. 한 20개씩 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매년 물어보고 있죠. 그럼 복리시설이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름에 사람 들어가죠. 어린이, 유치원, 주민, 노인, 사람 붙으면 다 복리시설인데 딱 하나, 경비실. 요것만 경비 아저씨는 사람이. 그래서 경비실 요것만 딱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리모델링 용어도 매년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리모델링이란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2개 합니다. 대손하고 중축. 대손하거나 중축하는 A. 그럼 일단 우리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할 때 대손, 중축, 개축. 그런데 주택법은 개축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손 아니면 중축 2개입니다. 대손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0년만 지나면 돼. 10년. 근데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요건이 세지죠. 적어도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중축은 무진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용면적 30% 이내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는 15%까지 늘릴 수가 있죠. 그럼 기존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150세대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15% 증가. 그럼 150세대 더 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일반 분야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게끔 15% 늘릴 수가 있는데, 자, 옆으로 늘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하니까 수직 중축한다 그러죠. 최대 3계층. 그것도 15층 이상. 그럼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은 허용합니다. 요게 또 작년에 그대로 기준.
그래서 15층 이상일 때 3계층까지만 수직 중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수직 중축일 때는 반드시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라. 그래서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 요건 15년, 30%, 15%, 3계층, 15층 이상. 다 15 아니면 3입니다. 그래서 15 아니면 3. 이 공식이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집 262페이지. 그리고 29의 문제는 그거 맞히라고 준 거죠. 1번. 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주택법에서 주택이 아닌 거. 그 기업번의 다중주택, 디귿번의 다세대주택 얘들은 주택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데 리얼, 공간, 리얼, 기숙사 얘들은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리얼번의 기숙사하고 그 미음번의 오피스텔 얘들은 준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준주택.